나갓생님, 28세 연봉 2,700만 원의 직장인입니다. 아마 새내기 직장인인 것 같아요. 근데 마케터 1년 차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개발에 지출이 지금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고민인데 자기는 그래도 여기에 연봉 상승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는 분 같아요. 무지출 챌린지, 이런 분이 진짜 있구나. 모든 물건을 다 1+1 제품만 소비를 한다. 그러면 다 2개씩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추구하는 나 현명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거 근데 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분의 내용을 한 달 생활비가 어디에 얼만큼 쓰이는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월급이 세후로 200만 원이네. 우리 청년 세대분들 중에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 200만 원도 안 되는 분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 월세가 60만 원 나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정비, 핸드폰, 뭐 운동, 자기개발, 취미 이런 건 다 쓰고 그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자유 변동 지출에 대해서만 15만 원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개발에 돈을 많이 쓰네요. 5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외국어, 그다음에 영상 제작, 그다음에 글쓰기 강의 같은 걸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연봉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축이 10만 원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저축을 항상 얘기하는 저로서는. 근데 물론 뭐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월세 60을 내니까 저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는데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에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소득은 사실은 그 물가 대비 오르는 거는 많이 없고 오히려 더 소득 활동은 불안정하고 또 빚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은 또 높아지고 이런 청년들이 당면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조금 우울하게 표현된 혹은 씁쓸하게 표현된 어떤 사회적 현상 아닐까 먼저 이렇게 좀 진단을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청년들 만나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처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학자금을 포함한 부채, 신용부채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네. 1개 이상의 부채는 갖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소득 활동을 통해서 그걸 다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지출의 대부분이 주거 아니면 그 부채를 감당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사실은 무지출 챌린지 이런 말이 좀 멋있기도 하고 뭔가 도전적이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과 미래의 계획과 연동하지 않은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출만을 이렇게 감소시켰어 거기서 나오는 만족감은 조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 생활과 연동된 그런 소비 계획이 아니라면 네트워크도 너무 협소해지고 그러네. 이런 본인 정서적으로도 되게 불안해지고 본인이 아주 어렵게 구한 그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운동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하면은 뭐 운동 중독이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그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지출 챌린지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건강한 청년들이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하고 다 좋긴 한데 자칫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청년들에 대한 주거 복지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재 센터장님 혹시 그 좀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뭔가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일단은 그 월세가 정말 그 나가는 돈이죠. 네. 고정비, 너무 숨만 아깝죠. 쉬어도 나가는 돈 중에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고정비를 줄이는 어떤 연습들을 계속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앙 정부라든지 지자체 물론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소득별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요? 네. 네. 봐야 될 거는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청년 센터라든지 청년 주거 포털 같은 곳들을 좀 이제 검색을 하셔서 내용들을 받으시면은 일단 그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좀 이제 되신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주거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뭐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마음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이렇게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이 보시기엔. 네,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원하는 곳에다가 돈을 쓰냐 안 쓰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소비는 지출은 나의 욕구의 실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구, 먹고, 뭐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조달 방법이죠. 근데 일단 지금 나가스땡님 같은 경우는 연봉 상승을 꿈꾸면서 이제 자기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지점들은 이게 꼭 연봉 상승이어야만 할까에 대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것, 물론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기타 그 이외에 어떤 저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욕구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나의 판단의 기준들을 이제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균형,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기 개발하는 게 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그 욕구가 너무 나 여기다 돈 쓰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좋다. 이런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어느 정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산 관리하다 보면은 사회초년생 때 잘 모르고 가입했던 보험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매트라이프의 사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요거 직접 좀 물어보고 싶다. 노후 관리 차원에서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장님 좀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트라이프 생명산 송은록입니다. 우리 금융의 그 분야 중에 보험은 다른 금융하고 좀 달라요. 대부분의 금융은 이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나중에 지출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내잖아요. 의료보험료를 그냥 막 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내는데 그거 덕분에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엄청 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실은 공짜가 없는데 이상하게 병원비가 되게 싸. 알고 보면 우리가 낸 그 보험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암보험이라고 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했는데 암은 모른다는 거지, 교통사고처럼. 그러면 1억으로 열심히 받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자기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계획 있잖아요. 5년, 10년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분들은 뭐 조정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냥 포인트는 보험은 모은 돈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라도 가난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돈을 잘 모으다가도 가끔 플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무지출하다가도 갑자기 돈 쓸 때가 있고요. 투자와 경제의 마인드셋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을까요? 예, 영상이나 책도 좋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거는 센터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돈이라는 걸 바라볼 때 정말 돈 중심으로만 바라봅니다. 내 소득이 얼마이고 자산이 얼마이고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돈을 잘 모으고 또 무지출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인간은 어떤 욕심이 있는 동물이고, 그리고 또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신용이 또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게 과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이라는 것이 쌓이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건 금방이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되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부채 관리를 할 때 부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30%밖에 안 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싸게 조달할 수 있고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용인데요. 우리가 신용 점수를 높이면 은행이 우리한테 싸게 대출을 해줄 거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착각인가요? 네. 그런데
신용 점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은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 위주의 의사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 신용 점수인데 우리는 이제 그 기준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 금융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 빌렸고, 얼마 갚았고, 얼마 연체했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정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자동화한 것이 현재 신용 점수입니다. 그런데 대안평가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력을 국영수로만 어떻게 평가해?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금융만 잘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소득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갚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부자는 연체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는 많이 빌렸다가 한꺼번에 많이 연체하기 때문에 금융사에도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 1,000만 원 미만의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갚을 능력보다 갚을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저희 포함 대한신용평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금융 옵션을 주고, 그러니까 대출, 소액 대출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월세 보증금을 좀 없애는 일을 해주고, 실제 교육비 같은 거, 사실 청년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의식주, 그리고 의식주를 앞으로 계속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투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에 먼저 직업 교육을 받고 돈은 취직한 다음에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핀테크 이런 대한 금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금융 정보까지 쓰는 대한신용평가라는 부분이죠.